1213년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왔다. 그 책은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무려 400년 동안 금서로 지정되었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읽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 책의 이름은 군주론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와 통치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인간을 지배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의 구조가 숨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왜 어떤 이는 항상 주도권을 쥐고 어떤 이는 늘 휘둘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그 책은 권력이 단순한 지위나 말솜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드러냈다. 진짜 비밀은 사고방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 더 정확히 말하면 신경계와 생리 반응 속에 숨어 있었다. 당시에는 누구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에 위험한 사상으로 취급되었고 사람들은 그저 두려움 속에서 책을 봉긴했다. 하지만 500년이 흐른 지금 현대 신경과학은 그가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았던 상태를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혼란 속에서도 전략을 잃지 않는 정신 상태, 그리고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내면의 힘.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특정한 상태에서만 열리는 인간의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열쇠는 생각이 아니라 호흡에 있었다. 사람들은 권력이나 영향력이 오직 머리에서 나온다고 믿어왔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빠르게 계산하고, 더 날카로운 논리를 갖추면 위에 설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현실은 늘 달랐다. 중요한 순간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은 빨라지며, 이미 알고 있던 판단조차 흐려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가 특별했던 이유는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 진짜 출발점이 사고가 아니라 생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 자와 공포에 휘둘리는 자의 차이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내부 상태의 차이임을 꿰뚫어 보았다. 수백 년이 지난 뒤 신경과학자들은 이 직관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뇌의 작동 방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정한 생리 상태에 들어가면 두려움은 잠잠해지고 판단은 또렷해지며 행동은 과감해진다. 놀라운 점은 이 상태가 훈련을 통해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늘 긴장한 상태로 경쟁하도록 훈련받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숨겨진 비밀이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을 만들어내는 상태는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몸 전체를 재조율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그 비밀은 놀라울 만큼 단순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복잡한 명상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었다. 단지 숨을 어떻게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느냐의 문제였다. 현대 신경과학의 언어로 다시 해석된 그 방식은 4번 들이마시고 7번 멈추고 8번 내쉬는 호흡 패턴이었다. 처음 이 숫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의심부터 한다. 이렇게 단순한 리듬이 어떻게 인간의 판단력과 존재감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 호흡은 단순한 이완법이 아니었다. 이는 위기 속에서 전략가와 실행자를 동시에 깨우는 구조였다. 숨을 4박자로 들이마시는 순간 몸은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한다. 마치 행동을 준비하는 단계처럼 신경계가 깨어난다. 7박자로 숨을 멈추는 동안 외부 자극은 잦아들고 내부의 감각이 또렷해진다. 이 짧은 정적 속에서 사고는 흩어지지 않고 정렬된다. 그리고 8박자로 길게 숨을 내쉬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심장은 안정되고 공포를 관장하는 반응은 서서히 잠잠해진다. 이 3단계가 하나로 이어질 때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상태에 들어간다. 생각은 멈추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고 행동은 빠르지만 성급하지 않다.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그 상태, 계산하는 여우와 두려움 없이 움직이는 사자가 동시에 깨어나는 순간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동물을 등장시켰다. 하나는 함정을 알아보는 여우였고 다른 하나는 적을 두려움으로 제압하는 사자였다. 이 비유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두 성질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여우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읽지 못하면 결국 덫에 걸리고 사자처럼 두려움 없이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행되지 않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상태를 동시에 유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깊이 생각할수록 행동이 늦어지고 행동에 나서는 순간 판단은 흐려진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순간을 반복해서 경험한다. 회의 자리에서 완벽한 말을 떠올리느라 침묵하다 기회를 놓치거나 감정이 앞서 말한 뒤에야 뒤늦게 후회하는 순간들이다. 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작동 방식 때문이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사고는 닫히고 사고가 과열되면 다시 불안이 증폭된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여우도 되지 못하고 사자도 되지 못한 채 흔들린다. 마키아벨리가 경고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진짜 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두 능력을 한 몸 안에 동시에 유지하는 데서 나온다. 그리고 그 균형을 만드는 출발점은 의외로 마음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었다.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지나치게 분석하는 사람은 늘 준비만 하다 기회를 잃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앞뒤를 보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직장에서의 중요한 결정,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가족 앞에서의 선택의 순간까지 우리는 늘 이 두 극 사이에서 흔들린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가능성을 계산하지만 몸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있고 막상 행동해야 할 때가 오면 심장은 두려움으로 빨라진다. 반대로 분노나 압박에 밀려 행동에 나설 때는 생각이 멈추고 그 결과는 종종 후회로 이어진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한다. 나는 왜 항상 우유부단한가? 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의지나 성격이 아니다. 두려움과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시스템은 동시에 최고조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번갈아 가며 여우가 되거나 사자가 될 뿐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한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진짜 권력은 바로 이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었다. 상황이 아무리 거칠어도 내면은 고요하고 내면이 고요해도 행동은 멈추지 않는 상태. 이 역설적인 조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순서를 다시 설계하는 데 있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 상태를 하나의 특별한 신경 구성으로 설명한다. 전략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또렷하게 깨어 있으면서도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잠잠한 상태다. 보통 이 두 영역은 서로 자원을 놓고 경쟁한다. 위협을 느끼면 편도체가 우선권을 가져가고 이 순간 전략적 사고는 뒤로 밀린다. 반대로 생각이 과열되면 불안이 증폭되어 다시 공포 반응을 불러온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냉정함과 용기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적 상태에서는 이 경쟁이 멈춘다. 신경계가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분석하는 기능은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몸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뇌는 자유롭게 계산한다. 이때 사람은 덫을 분명히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차분하지만 날카롭고 침착하지만 단호하다. 이 상태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특정한 생리 조건에서만 열리는 문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보낸다. 그리고 이 문을 여는 스위치는 복잡한 사고가 아니라 호흡을 통해 신경계에 보내는 명확한 신호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한 호흡 패턴이 단순한 이완법을 넘어선 이유가 드러난다. 그것은 마음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재배치하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 호흡을 실제로 몸에 적용하는 순간을 상상해보자.
자세는 곧지만 경직되지 않는다. 척추를 세우도에 힘을 주지 않고 몸의 무게를 자연스럽게 느낀다. 눈을 감으면 외부 세계는 잠시 멀어지고 감각은 안쪽으로 향한다. 네 박자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과 발가 천천히 확장되며 에너지가 모인다. 이는 흥분이 아니라 준비에 가깝다. 마치 중요한 말을 꺼내기 직전 몸이 조용히 힘을 모으는 순간과 닮아 있다. 숨을 7박자로 멈추는 동안 생각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정렬된다. 이 짧은 정적 속에서 뇌는 상황 전체를 조망한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판단은 또렷해진다. 그리고 8박자로 길게 숨을 내쉴 때 몸은 깊은 신호를 받는다.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 서둘 필요가 없다는 신호다. 심장은 느려지고 긴장은 풀리지만 정신은 흐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생각의 소음은 줄어들고 감정의 파도는 잔잔해진다. 이때 사람은 이상한 감각을 경험한다. 차분한데 힘이 있고 가만히 있는데도 중심이 단단하다. 바로 이 순간이 여우와 사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다. 이 변화는 느낌에 그치지 않는다. 과학은 이 상태가 실제로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길게 내쉬는 호흡이 반복되면 미주신경이 강하게 활성화되고 이는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 활동을 눈에 띄게 낮춘다. 동시에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은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연구자들은 이 상태를 차분한 각성이라고 부른다. 몸은 이완되어 있지만 정신은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깨어있는 상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노력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호흡이라는 단순한 리듬이 뇌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은 위협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는 신호, 도망칠 필요도 공격할 필요도 없다는 신호다. 이 신호를 받은 뇌는 방어 모드를 해제하고 계산과 선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졌다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압도당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힘의 정체다. 외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내부 상태를 만드는 힘이다. 이 상태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사람과 사람이 맞서는 상황이다. 협상 자리에서 중요한 대화 앞에서 혹은 감정이 쉽게 격해질 수 있는 충돌의 순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한다.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반대로 방어적으로 움츠러든다. 두 경우 모두 주도권을 잃기 쉽다. 감정이 앞서면 말은 거칠어지고 판단은 좁아지며 지나치게 물러서면 상대의 흐름에 끌려가게 된다. 하지만 이 호흡으로 신경계를 먼저 안정시킨 사람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선다.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한 태도를 보인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지만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미세한 감정 변화와 의도도 더 잘 읽힌다. 왜냐하면 내 안의 공포와 긴장이 판단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촉박할수록 사람들은 감정에 의존해 선택한다. 그러나 몇 분간 이 호흡으로 몸의 상태를 조율하면 불필요한 불안은 가라앉고 필요한 직관만 남는다. 이때의 선택은 느린 결정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결정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상태를 보고 카리스마나 존재감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실체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부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이 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시험을 잘 보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은 배웠지만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을까?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에도 비슷한 이유로 그의 사상은 위험하다고 낙인 찍혔다. 이 기술은 외부의 명령이나 압박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낸다.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통제하기 어렵다. 신경계가 안정된 사람은 타인의 감정적 조작에 쉽게 휘말리지 않고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다. 이런 존재는 위계와 권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늘 불편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래서 사회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두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불안은 수능을 낳고 공포는 복종을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호흡은 그 흐름을 거슬러 간다. 외부가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부는 고요하게 유지하는 힘을 길러준다. 이 힘은 소리를 지르거나 위압을 행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그 차분함에서 권위를 느낀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진짜 권력은 바로 이런 조용한 중심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빼앗을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힘을 일시적인 경험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실천 과제가 제시된다. 단기간의 변화가 아니라 신경계 자체를 다시 훈련하는 과정이다. 첫 주에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을 떠올리며 아침에 단 5분만 이 호흡을 반복한다. 특별한 깨달음을 기대하기보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데 집중한다. 둘째 주에는 실제로 긴장이 예상되는 상황, 바로 전에 이 호흡을 사용한다. 어려운 대화, 중요한 결정, 혹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순간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반응을 기록하듯 기억해 본다. 셋째 주가 되면 하루에 2번으로 늘린다. 이때부터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대화의 흐름이 이전보다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다. 마지막 주에는 이 호흡이 의식적인 기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스며든다. 압박이 느껴질 때 몸은 이미 그 리듬을 기억하고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깨닫는다.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가능했던 상태를 되찾았다는 사실을. 두려움에 끌려다니던 반응적 삶에서 벗어나 선택하고 이끄는 삶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진다. 이 상태를 알게 된 지금, 당신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내부를 믿고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두려움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타인의 판단에 기대며 확신 없이 결정을 미룬다. 그러나 이 호흡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다. 외부가 바뀌지 않아도 내부가 먼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신경계가 안정되면 세상은 전과 다르게 보이고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지가 드러난다. 이것은 기술을 넘어 하나의 신념에 가깝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이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 어딘가와 맞닿아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내면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싶은가?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특히 삶에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두려움과 신념 중 무엇이 더 많은 결정을 이끌어왔는지 솔직한 의견을 나눠주길 바란다. 그 선택의 방향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완성되는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다.